전부 아니면 무, 사랑의 이상화? 왜 그는 그녀에게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썼는가? 그리고 왜 그녀는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썼는가? 칼 샌드버그. 서쪽을 얻고 그녀는 동쪽으로 가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살았다. 이상화는 사랑의 핵심이 되어있다. 사실 애초부터 사랑 개념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은 이상화다. 이상화가 없었다면 그것은 여전히 금기의 단순한 욕구일 수 있지만 사랑 같은 것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사랑을 그토록 매력적인 감정으로 만들어준 것은 연인에 대한 이상화, 그에 대한 보상에서 그 이상화는 때때로 환상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상화의 특징을 보다 공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를 이례적으로 찬양하거나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의 연인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그녀가 완벽한 콜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무조건 좋게 느끼는 경우는 드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황홀할 정도로 좋게 느끼는 경우도 드물다. 사랑하는 것은 상대를 이성적인 존재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성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사랑하는 것은 사랑 역시 이상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이상화는 완전한 선이 아니다. 이상화는 곡해와 혼미함으로 이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더 신비로운 열정을 위해서 사랑을 완전히 회피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향연에서 소크라테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정의 신이었던 에로스를 신성의 위치로 승격시켰다. 문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에로스를 철학과 등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에게는 인간이 수행하는 최고의 노력이지만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소재는 될 수 없다. 에로스는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진리, 선, 지혜에 대한 사랑이 되었다. 이것은 인성적으로 벌침으로 하는 간호하며 사랑을 고양시키내지만 성애적인 사랑이 지닌 힘과 또 복합성 그리고 성애적인 사랑이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랑에 과도한 이상화는 플라톤과 함께 시작이 되었으며 이후에 수세기를 걸쳐서 사랑을 인간적인 맥락에서 분리시켜 우주와 신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가 되었다. 12세기 들어서 이러한 과잉화가 교정되기 시작했을 때 무조건적인 도덕적인 상찬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사랑을 말하는 관습은 이미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사랑의 이상화는 필연적으로 일상적인 성관계의 비하로 이어졌다. 플라톤에게는 에로스는 미의 형성을 움켜쥐려는 탐욕적인 욕망이었지만 플라톤의 뒤를 이은 해석들에서 이런 탐욕적인 측면은 모조리 사라지거나 부정이 되어졌다. 우리는 이국적인 용어를 포기했지만 여전히 모순되는 생각들로 찢겨 있다. 한편 사랑은 세속적이어 인간관계가 연관되며 욕망에 의해서 규정되는 감정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은 완전히 이타적이고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에게 무심하고 오로지 연인의 안정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시켰다. 사랑이 확실할 때에도 성적인 욕망은 여전히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성욕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순수하고 영적인 무언가를 느껴야 한다. 사랑의 신이라는 관념과 이 관념에 숨어내는 윤리는 서구문화의 가장 영광스러운 개념 중에 하나다. 하지만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도 낭만적인 사랑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전통적인 종교 거리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낭만적인 사랑은 이타적이지 않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않는다. 낭만적인 사랑은 희생이 아니다. 공유이다. 에로스와 별을 모국적으로 대조. 성적인 사랑은 영적이지 않은 것이며 성적인 욕망은 단순히 탐욕적인 것이 아니다. 낭만적인 사랑은 공유하려는 욕망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 낭만적인 사랑의 핵심은 공유이다. 공유는 이타심과 이기심, 또 희생과 유욕적인 소유와 대립한다. 낭만적인 사랑은 종교가 아니며 종교가 되어서도 않는다. 이것은 일부 결혼에서 종교, 믿음과 대인관계의 감수성이 공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하지만 성적이고 자기 본의적인 사랑을 비하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과도하게 이상하는 것은 인간 감정을 일관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상하는 사랑을 단순히 성적인 욕망과 동반자 관계 이상의 것으로 바꾼다.
이상과 이런 개성을 지닌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찬양과 성찰을 통한 자기 자신에 관한 찬양이 포함되어 있다. 사랑의 이상은 연인에게 과도하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타인의 현실을 압도할 때 일어난다. 그 결과 두 개의 비참한 선택 중에 하나가 때로는 둘 다 발생한다. 저 연인은 이룰 수 없는 요구와 기대에 시달리며 존경을 받다가 한순간 넘어지거나 또는 자신의 가능성이 미달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설령 사랑을 잃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사랑의 이상은 대가가 따른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뿐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사랑에도 대출금, 독립공간, 믿을만한 친구, 상당한 이해와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열정은 어쩔 수 없이 소홀히 하게 되고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매우 크며 부모와 친구의 커리어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지나친 사랑의 이상은 사랑만이 중요하다고 믿게 만들 것이다. 이는 사랑에 필요한 심리적인 노력과 타협을 완벽한 결합과 평생 지속되는 행복이라는 이상적인 목표와 오인하는 것이다. 또한 사랑의 이상은 사랑이란 우리가 찾거나 찾지 못하는 독특한 현상이라는 독선적인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사랑은 일련의 감정의 스펙트럼이다. 이 스펙트럼의 한쪽 끝은 시인들이 예찬한 완전히 헌신하는 몰두일 것이고 이런 몰두에 빠질 수 있거나 기꺼이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랑의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가? 왜 우리는 사랑이 파드타임일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랑은 슬픔이나 기쁨처럼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자, 우리는 황홀함과 정조, 완벽함과 편리함과 안정과 흥분을 모두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한빛기 전에 소위 사랑이 보장하는 한빛기 전에 담기기를 원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원하지만 때로는 선택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과 함께 갖고 싶은 이런 탐나는 것들 가운데 하나를 잃는 것이다. 사랑 패키지. 트라우마. 우리는 사랑에서 많은 열정과 함께 갖고 싶은 모든 것들, 이를테면 우정이나 멋진 이런 사랑을 패키지로, 우리의 이상은 여전히 패키지적 모든 것들이 담긴 하나의 패키지로 남아있다. 이렇게 파편화되고 좌절감 안겨주는 세상에서 누가 이 패키지의 매력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사랑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것은 흔히 사랑의 부정적이고 냉소적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동일한 비판적인 맥락에서 사랑은 늘 다른 감정들과 그리고 그 감정들 속에 들어있는 것들과 섞이게 된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감정들에는 사랑과 반대되는 증오뿐 아니라 분노, 시기, 질투, 자기의심, 자부심, 원한, 불안, 좌절 등등이 있다. 물론 순수한 사랑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형이상학적이기보다는 일시적인 집중의 문제다. 사랑의 감정을 즐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고 그 논리적인 구조가 무조건적인 러브 스토리, 낭만적인 사랑의 근저에는 로맨스가 있다.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감정의 전개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자연적인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거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는 구조화된 서사이며 예측 가능한 진행과 갈등과 해소와 함께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배우는 시나리오다. 나는 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에게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의 전형적인 사랑의 이야기에 해당될 문학작품을 낭만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물은 적이 있다. 그래서 두 여인은 죽는다. 서로를 알지 못한다. 자신들의 사랑에 심각한 반대에 직면한다. 이국적인 환경에서 산다. 서로 비밀리 만나야 한다. 서로에게 비밀을 털어놓는다. 젊고 아름답다. 사랑을 선언하는 말한다. 조급하며 갈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고집이 세다. 실용적이거나 실제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다. 서로에게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 목록을 보고 놀라기 위해서 학문적인 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해내에서 다저 법의 권로에 살고 있고 예보지 않으며 부모와 또 관계를 인정하는 좋아하며 공개 데이트를 하고
그러나 불륜과 비밀과 치명성이 없어도 전형적인 러브스토리를 짚어내기는 어렵지가 않다. 물론 러브스토리의 핵심적인 러브스토리를 낭만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문제이고 갈등이고 서스펜스이다. 나오면서 작가들이 기술을 발휘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언어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것이 여기다. 사랑은 도전이자 오해와 비극과 명백한 배신을 극복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자 종종 병적일 정도로 완강한 시도이다. 왜 그녀는 다른 남자를 사귀지 않는가? 하지만 여기 또 다른 사랑 이야기 여러분이 확실한 건데 할리퀸 로맨스가 될 수 없는 사랑 이야기가 있다. 저 노부부는 위스콘신 저 홀리데이에 인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상화된 연애 이야기가 실제 사랑 이야기와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 결과 우리의 사랑관념이 완전히 분리된 두 부분, 낭만적이고 흥미진진한 비현실적인 부분과 가정적이고 인내심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하는 흥분이 부족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비극이며 불합리하다. 낭만적인 이야기는 두 모두 새롭게 찾는 사랑의 황홀감과 관련되어 있다. 더 파트로 이루어진 사랑 이야기의 단점은 그것이 비문학이길 뿐 아니라 불행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좋은 소설은 결말에서 500페이지 떨어진 2장에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할 수는 없다. 모든 러브스토리가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러브스토리들 가운데서 적어도 일부를 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러브스토리 가운데 적어도 몇몇은 전혀 낭만적이지가 않다. 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은 허술하기로 악명이 높다. 악명이 높다. 사랑의 토대로서의 아름다움. 사랑이라는 일정 그것은 진정한 표현 아름답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스탕달. 이번 달에 또 인기 있는 영화는 방자하고 상스러운 여주인공과 거칠고 잘생긴 남자 주인공의 결합을 암시하는 것으로 끝난다. 여자는 에서 남자는 정글에서 있을 때만 마음이 편안하다. 두 남녀가 공유하는 유일한 공통점은 육체적인 것. 영화 내내 이들은 함께 모험을 한다. 남자는 여자를 구하고 여자는 남자를 영화는 이들이 함께 지내는 것으로 끝난다. 여자는 평생 자신에게 굳은 도회지적인 남자와 맺은 약혼을 파기하고 남자는 황야로 돌아가는 것을 연기한다. 우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들이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혼할 거라고 예상한다. 두 남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다. 그러나 진정한 낭만주의자들이면 글쎄요 절대적 모르지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예상에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이다. 잘 될지도 모르지요 라는 어슬한 말 위에 낭만적인 신화 전체를 세운다고 상상해보라. 이것은 러브스토리의 절단된 구조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사랑과 사랑스러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념의 문제이기도 하다. 스탕달뿐만 아니라 브라트를 비롯하여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수많은 사랑이 이런가들은 아름다움이라는 이 유일한 인간적인 특성을 사랑의 토대로 꼽는다. 육체적인 아름다움은 사랑과 별 상관이 없고 크게 성격을 드러내지 않으며 오해의 소지가 아주 많고 비상적이며 도덕적 선이나 관계와 성공 가능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불평할 수 있다. 어떤 진지한 이론가도 이런 불평에 대해서 육체적인 아름다움, 즉 회화나 누드 조각성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름다움에는 수련, 이목구비, 몸뿐만 아니라 매력, 지성 그리고 적어도 인격의 가능성이 들어가 있다. 궁극적으로 브라트는 이렇던 여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랑해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고 설득되었는가? 소로에서 자신은 아테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젊은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에게서 즐거움을 받으며 매우 행복했다. 아름다움의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믿고 싶은 것들을 모조리 허무는 것과 같다. 아름다움은 심오한 것 대신에 비성적인 것을 이렇게 충분히 이처럼 아름다움은 사랑에서 그 뜸의 자리에 놓여야 할 합당한 이유는 없다. 사실 낭만적인 사랑의 역사는 특히 매력적인 특성으로서의 아름다움에서 시작이 된다. 하지만 궁정풍 사랑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성격과 시적인 재능도 강조했으며
근대 시대 사람의 민주화는 일정 정도 부와 계급과 육체적인 매력에 상관없이 만인에게 사람에게 위헌위를 확정하는 것이었다.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은 주로 남성들의 집착이었던 것 같다. 사랑의 미학적인 전통을 교정해온 플라톤과 소탕달 같은 남성 이론가들이다. 사랑의 결과에 더 기대했던 여성들은 아름다워지기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아름다움이 행사하는 낭만적인 지배를 받아들였던 적은 없었다. 여성들은 혐오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인지정하고서 진실성, 지성, 신사다운 양심, 정직성, 성실성 같은 요소를 사랑스러운 남자의 특성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여성들은 단순한 매력적으로 보이는 덕목보다는 사랑과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덕목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처럼 매력을 기묘할 만큼 강조하는 것은 사랑과 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력은 젠더와 성차별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과 별개로 더 좋은 직장과 성적과 승진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모두가 아름다움을 누릴 적이 있다고 느끼고 아름다움 없는 사랑은 불행하거나 정확한 취향을 보여준다고 느낀다. 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거나 가지 모두가 우리의 낭만적인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매력적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매력적이게 생각하는 속성들은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된 것이다. 남성 여왕 페티시즘은 어머니에 대한 찬전하는 욕망이거나 여타 이화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미국 영화 산업과 잡지 산업 전통적인 남성 차릿에서 벌어지는 가십 문화, 그에 따라서 여성의 스웨드 패션과 잘 차려입은 의상 속에서의 건축적인 모양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것과 허영심이라든가 육체적인 매력의 특성은 생물학에서 특히 뚜렷하게 드러난다. 허영심은 다윈의 적자 생존 이론에 등장하는 여러 변이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특성들을 성적으로 매력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단지 문제를 이동한 것일 따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매력적인 것은 성적인 기능 때문이 아니다. 얼굴은 아름다움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러나 얼굴 자체가 성적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얼굴보다는 아름다운 신체가 성적 기능을 한다는 주장이 더 그럴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만족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되어 있는 신체의 기관은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고 아름다움 위에 잇따른 모든 특성들을 아름답기 때문에 성적으로 매력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 윌리엄 하워드 테이프도 대통령 재임 기간과 여러 나라에서 통통한 변은 번영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나는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의 매력을 기능적인 면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흥미로울 수 있지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이 사랑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연구할 때 어떤 특성이 무엇을 나타내며 우리가 그런 특성에 끌리는지 묻는 편이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미스터리의 핵심적 사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어떤 기능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미스터리를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런 무기능이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요소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특성들은 모멸적이다. 우리는 모두 중국 여성들이 어떻게 전적을 해야 했으며 남태평양과 아프리카 지역의 부족들이 어떻게 미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신체를 전달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나 아름다워지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그 못지않게 훼손적이지 않은가? 아름답다. 장폴 사르트는 성적인 매력과 연관된 많은 특성들이 어떻게 수동적인지를 지적했다. 여기서 수동적이라는 것은 타자를 대상으로 환원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큰 가슴은 일부 다른 문화권에서는 모성애를 연상시키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수동성, 어색함, 또 운 좋은 여성들이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짐을 나타내는 표식에 가깝다. 깃털 때문에 쉽게 육식동물의 먹잇감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매력적인 특성들 중에서 상당수는 골칫거리다. 다른 시대의 기성 남성들처럼 여성들이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은 여성들이 혼자 힘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도록 만드는 특성과 같다. 그러나 이런 골칫거리와 역기능은 지위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숭배되고 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특성들은 기능성은 거의 없고 연애보다는 허영심과 더 많이 관련된 것을 인정할 때 사랑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 아름다움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은 우리가 흔히 아름답다고 여기는 특성들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반대해서 성격적인 특성들 이를테면 엘리트주의적이고 버릇없고 무기력하고 오만하고 게으르고 자아도취적인 허영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의 아름다움들 사실상 치밀한 관계를 회피하는 외형적인 성격 외모에 집착하는 나로 실제하는 모델에 대해서는 의심해야 한다. 두 번째 반론은 현재 광고와 영화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볼 수 있듯이 마지막으로 에리 브로먼 사랑의 기술에서 썼듯이 아름다움과 아름다워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에서 사랑받는 것으로 관심을 옮긴다. 그러며 그럴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멋지고 또 성공한처럼 보이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만이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도 거의 무시한다. 사랑관계의 아름다움을 재정의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가 건강과 활력같이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념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념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나치게 시작적이나 영화적인 관념을 넘어서서 외양의 전부가 아닌 일종의 표현으로서의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개념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적어도 플라톤에게 이 개념은 순수하게 정신적인 것을 위해 육체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통해서 다른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다.